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 오늘 월요일에 두 분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취임 직후에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 통화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고 또 야당에서는 빨리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근데 통화를 했죠. 일단 통화하기 전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통화 지연은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전화 통화가 약 20분간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별도 공식 입장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또 비판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다른 선례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보통 제일 많은 게 그 다음 날 하루 정도 지나서 통화했거나 좀 빠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반나절 만에 하고 그랬지만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크게 국익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지금 최근에 보면 그 통화한 거나 정상 간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그 트윗에 올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 본인이 성과가 있어서 그 성과를 자국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을 때 트윗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이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처럼 이례적인,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인 상견례 정도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올리지 않는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야당이 외교에 있어서 좀 처음 출발하는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럴 때는 같이 힘을 모아주고 뭔가 그 외교에도 그 국익이 예를 들면 그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더 힘을 모아주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중에 예. 결과를 보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좀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길들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한국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통상 협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기 잡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인가 했잖아요. 근데 그 통화 내용도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한미 간에는 뭐 동맹 간의 어떤 우위를 강보이하고 그다음에 뭐 동맹의 중요성, 그다음에 대북, 대중, 러시아 뭐 지금 전쟁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다라든가 한미 공조를 한미 강조하는. 공조를 더 예. 강화하기로 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골프 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물론 피습당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공감대 둘 다 피습당한 경험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례적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한 대로 그 홍 의원님 말씀한 대로 야당도 뭐 그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그냥 그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더 들고요. 더 궁금한 건 왜 백악관은 이거 브리핑 안 하지?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도 브리핑을 했으면 당연히 외국 정상과의 뽑힌 대통령과의 그 통화니까 이거 브리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파원들이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왜 브리핑 안 하십니까? 예. 가서 이제 거의 국무부에 가잖아요. 그럼 국무부에 가서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보나마나 백악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 백악관은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그래도 저희가 물어보면 국무부에서는 자기들끼리는 국무부, 백악관, 그다음에 국방부는 서로 그 대변인들끼리 계속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부책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해요.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논란이 계속되면 그러면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언론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뭔가 대응이 나올 텐데 그것도 며칠째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 좀 이상하다. 글쎄요, 뭐 그렇게 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도리어 아까 저 김정일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외교가 과거 동맹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지금 판판이 다 깨져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동맹이라도 과거에 뭔가 그 의리 또는 뭐 그 혈연 그 혈맹 관계 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포괄적인 통상 협상 또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등과 관련돼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군기 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럴 때 야당도 그렇지 않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는 게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예.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결과를 갖고 비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적 특성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월요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 상호 국익 관점에서 상생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한일 관계가 워낙 그 동안에도 뭐 여러 이슈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 이거는 우리 과거 얘기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그런 신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국익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우리는 어쨌든 조금 갈등 요소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서로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해가자. 그리고 상생하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양국 정상 모두가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한일 간 정상 간에 해야 될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시바 총리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재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괜찮은 총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 왜 그러냐면 과거 아베 총리하고 다르게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베 총리가 좀 더 보수적 입장을 가졌다면 이시바 총리는 비교적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그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일본 사람들 얘기 들었더니 아마 가장 그 지한파 총리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과거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일 회담의 내용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다소 불편한 문제들은 조금 더 그 논의는 계속하되 그것이 그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 근본적인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양국 정상이 이해를 같이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사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국이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한 거는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건 논의하지만 과거사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난 시절의 현안들이 현재 한일 관계 그리고 미래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그것대로 논의하고 분리해서 양국 관계는 정상적으로 가자는 쪽에서 어느 정도는 양국 정상 그리고 현재 그 정치권과 그 또 관료 사회 이런 쪽에서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는 한일 양국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핵심 단어는 다 나왔어요. 예. 아주 짧지만 국익, 미래, 상생. 사실 한일 관계는 이것만 지키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이런 게 서로의 정치권들이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일일이 양국 관계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물론 서로가 그럴 때마다 양국의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하고 하는 절차를 밟지만 그 과거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양국 간의 모든 일상적인
교류 협력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한번 잠깐만 짚어볼게요. 2000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작으로 해서 쭉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3년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했고 이번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취임 직후 초청받은 건 처음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네요. 사실관계도 좀 궁금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G7에 초청되는 건 그 서방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개 나라인데 물론 옵저버이긴 하지만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고 거기서 뭐 여러분들 한꺼번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건 좋은 기회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외교 무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를 아직도 제대로 잘 안 받았을 텐데 가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뭐 일단 보좌진들이 좀 준비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는 그 데뷔를 잘해야 돼요. 데뷔를 잘해야 되는데 뭐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뭐 외국 정상들하고 너무 이렇게 좀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서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 그냥 너무 어색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저거는 이제 무슨 뭐 부부가 같이 가시는 거니까 저렇게 활짝 웃지만 저거보다는 외국 정상들과 이렇게 좀 계속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첫 번째 데뷔 무대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나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사실 그 외국의 외교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 때 친밀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외교부 장관 잘 안 바꿉니다. 재임 기간을 길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다자회담 때 외교부 장관은 서로 만나야 되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0년보다 2021년 영국에서 초청받았을 때는 훨씬 더 환대를 받고 그 중요한 그 어떤 초대 손님이 됐었어요. 특히 21년도에는 한국의 소위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각국의 그 정상들이 한국의 K 방역에 관심을 가졌고 굉장히 중요한 손님으로 중요하게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가는 거니까 또 안면도 좀 텄던 거죠. 다른 정상들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한 지 2주 만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정상회담, 아직 다른 정상들과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 데뷔 무대가 다자회담이라는 것도 부담이고. 예.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정식 멤버가 아니고 업저버라는 것도 매우 제한입니다. 제가 2023년에 그 나토 갈 때 윤석열 대통령 갈 때 제가 그걸 당선되자마자 갈 때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2022년이었죠. 왜 그러냐면 정식 멤버십도 아닌 업저버로 가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거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언론에선 그런 보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업저버니까 제한돼 있거든요, 역할이요. 멤버십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일본 총리는 뭐뭐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했다. 예. 이런 비판들이 언론에서 쓰기 좋거든요, 프레임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대통령께서 G7에 가면서 그걸 외국에 확인시켜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돼 있고 외국 국가들에게 그걸 확인해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자리이기 많이 때문에 해소됐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강조할 수 불확실성 있네요. 해소하고 안정감을 보여주는 예. 거기 때문에 국가적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멤버십과 옵저버를 동일시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예. 언론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도 대통령실 추가 인선이 발표됐는데 크게 한 번만 짚을게요.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는지. 정무, 민정, 홍보, 소통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혁 최고위원은? 뭐 저는 저 인사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 외에 이제
헌법재판관의 이승엽 예. 그 씨라든가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이거 조금 의외더라고요. 왜 그 논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왜 임명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386의 맏형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대통령보다도 더 그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게 화합형이고 그 원만한 분이니까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훨씬 나이 어린 비서실장을 이제 모시고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나이 기준에 의해서 뭐 순서대로 하는 거는 이제 좀 탈피할 때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지적하거나 예. 뭐 새로 출범하는 분들한테 뭐 뒷다리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연령, 기수, 연공 서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파괴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력과 그 적임자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본인이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잘 아는 사람의 기준이 측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를 본인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해본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봐서 이 사람은 누가 실력이 있다라고 전해 들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고 뭔가 그 통찰력이 있다. 그리고 공적 마인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임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신에게 뭐 저 충성하고 측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력,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그 이승엽 변호사 얘기인데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는 설사 확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 기피제도하고 회피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고요. 본인이 소송 담당을 했던 사람과 관련된 판단할 때는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당사자가 예. 그거를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는 충분히 본인이 회피 또는 기피 제도를 통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을 때 바로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취소를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논란이 충분히 법제처장이니까 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친구 아니냐. 그러면 그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냐. 그리고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승엽 변호사도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이재명 그때 당시 그 시장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변호를 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유진교사 대북송금 이거 형사 사건 다 변호하신 분인데 그분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면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런 분을 보내면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비판을 하셨으면서 저렇게 직접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계한 분을 그 헌법재판관을 보내면은 회피제도가 있으니까 된다. 저는 아마 일반 국민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2018년 친형과 관련된 사건에 대리를 한 거는 뭐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래 서초동에서 뭐가 있었냐면 야당 인사들은 변호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펌을 실제로 검찰이 털고 이러니까 그 정치인 그 변호 잘못하다가는 더 중요한 고객인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 기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맡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변호를 맡아준 게 고마운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많은 변호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김채곤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분이 청문회도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청문회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추천해서 후보자로 예. 3명으로 압축된 단계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